이렇게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의 공급망을 북미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 철수했을 때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양손 준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확실하게 아시아에 있어요. 근데 기아가 보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있게 만들든지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이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미중 충돌의 핵심 이슈인 반도체 문제와 그리고 최근에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안유할 시선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혹시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지금 올해에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53.73% 하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격돌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8월 31일 미국에서는 가장 지금 반도체 그 GPU 우리가 그래픽 GPU를 말하는데요. GPU 쪽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하고 AMD라는 이 두 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이 두 기업의 핵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는 제재가 나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95%를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AMD도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의 GPU 수출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한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아주 빠른 성장이 있겠죠. 미국이 지금 중국을 이렇게 제재하는 데는 굉장히 큰 지금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무난하지 않는데요. 현재 중국은 반도체 경쟁력이 일단 우리가 자급률, 국산화율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약 16.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사실은 해외에서 지금 주로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크게 수입하고 있는 게 하나는 석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반도체거든요. 한 3천억 달러를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이 지금 원래는 2025년까지 자국 국산화율 70% 목표였지만 지금 아주 무난하게 갔을 때 지금 2025년이 되면 중국 국산화율이 약 19%좀 넘어서 20% 이내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우리가 반도체 지금 경쟁력 판도를 봤을 때 일단 우리가 가치 사슬렌을 보거든요. 반도체를 볼 때. 그러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설계. 설계는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 주로 저 글로벌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전체 가치 사슬렌에서 설계 쪽이 53%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주로 TSMC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가치 사슬렌 약 24%. 그러니까 큰 돈은 설계가 보니까 미국이 벌어가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24%고요. 세 번째는 패키징, 테스트와 패키징인데 이건 부가가치가 좀 낮은 쪽입니다. 그래서 6% 정도 부가가치가 여기에 있고요. 설비, 장비가 지금 11%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패키징. 여기에 6%만 차지하고 있는 이쪽이 돈을 못 버는 쪽이 중국 기업 주로 경쟁력이 되어 있고요. 파운드리는 주로 TSMC와 삼성입니다. TSMC가 전체 시장의 글로벌 시장 52% 하고 있고요. 관련 대만 기업을 합치면 대만이 64%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 18% 하고 있고요. 중국은 SMIC가 최근에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5% 정도밖에 못합니다. 파운드리는. 자, 그러면 설비가 중요합니다. 11% 가치의 11% 차지하는 설비는 지금 네덜란드 기업 아스멜 같은 이런 EUV 쪽은 완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비는 중국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일본 기업들하고 네덜란드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거기도 대수는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아스멜 1, 2대 주자가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설비 쪽도 중국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전 세계 반도체의 그 판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계는 북미 쪽, 유럽이나 북미 쪽 장악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와 우리가 파운드리죠. 제조, 메모리, 패키지 이쪽은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주로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인데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아시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와 설비는 유럽과 북미지만 제조, 패키징, 그리고 이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소비 시장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는 설계만 갖고 있고 장비만 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설계만 장비만 갖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의 파운드리가 제조를 안 해주면 설계하고 장비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만들어내도 소비 시장이 없으면 꽝입니다. 근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소비 시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쪽이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이 앞으로 IoT, 사물 인터넷 이런 시장이 커지면 아시아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대부분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 만약에 정당이나 혹은 정치의 주요 역할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 갖고 있는 건 어떤 설계지와 설비만 갖고 있는데 만약에 아시아가 협력을 안 해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리는 그림은 일단 첫 번째는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혹시 생각해보면 대만이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핵이 날아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설계하고 설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1차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의 공급망을 북미에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내에다 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이나 TSMC를 미국에서 공장을 재라, 오나,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지금 하겠다고 갖고,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계속 보고를, 지금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중국은 지금 이 네 가지 같이 사실은 설계, 제조, 패키징, 설비 이쪽에서 중국은 설비, 아까 그 EUV 같은 설비 빼고는 설계, 제조, 패키징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시장 좀 높지는 않지만 지금 장비 빼고는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비까지 갖고 가면 중국이 화웨이나 이런 기업에서 지금 장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상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60나노미 이하, 지금 EUV 같은 EUV 아래 좀 아래 단계가 DUV인데요. 그 아래 단계는 중국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 좀 후진 쪽인데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네 가지 반도체 사실렌을 다 갖고 가게 되면 시장을 갖고 있죠.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측면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까지 갖고 가면 이제는 이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카드는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금 엔비디아하고 지금 AMD의 GPU 수출을 막는 배경에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미래는 디지털 경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 우리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석유 같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미래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 클라우드, 저장하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미래 산업의 핵심인데요. 중국이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글로벌리 빨리 갔어요. 특히 AI 쪽. AI는 원천 기술 우리가 그 와이퍼에 기록된 특허 건수로 보시면 미국보다 3, 4배 더 많습니다. AI 쪽. 그러니까 중국이 AI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국에서 가장 좋은 생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GPU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향력이 주는 영역이 뭐냐면 빅데이터의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입니다. AI 쪽이에요. 그래서 GPU를 지금 고급 GPU,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A100이라든가
그리고 H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을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CPU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수출 못한다는 거는 미래 디지털 플랫폼 경쟁, 미래 빅데이터, 미래 AI 산업 경쟁에서 중국을 이런 핵심 기술 수출을 제어함으로써 지금 발전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혹은 경쟁력에서 좀 뒤떨어져 따라오는 걸 좀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A100, H100 이런 쪽 GPU 수출이 안 되면 중국은 이쪽이 굉장히 클라우드 컴퓨팅 처리에서 굉장히 타격받을 거고요. 또 중국은 이게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AI용 GPU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엔비디아하고 AMD가 중국에 수출 안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주가가 지금 50% 넘게 떨어지는 게 이미 보여줘요. 몸값이 그냥 무한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지금 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로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비를 해서 제한적으로 풀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그래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지금 수출을 못하게 한다. 원래는 바로인데 로비 집단에 의해서 지금 1년 유예 기간을 가졌고요. 또 지금 엔비디아하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 시장이 가장 큰데 95% 중국이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중국 시장만을 위한 새로운 GPU를 설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재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라이센스를 새로 받아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말로 上有政策,下有对策란 말이 있거든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다. 그래서 이 AMD나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맞는 특별한 GPU를 개발해서 공급함으로써 이 제재를 비켜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방안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도의 칩4, 한국도 있죠. 여기 일본, 대만. 이 칩4 용맹이 반도체 이제 설계, 제조, 패키징, 설비 이 4개 지역이 같이 하면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공급 사실 90% 이상을 다 장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가장 우려하는 게 칩4 결성이거든요. 근데 이미 한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4개 지역이 대만까지 해서 지금 칩4 결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대만이 좀 비슷해요, 우려가.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그 어떤 요구에 의해서 기술을 걔네 다 장악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국과 대만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시장은. 근데 기술은 미국이 톱입니다. 근데 그나마 대만이 잘하고 있던 파운드리, 한국이 잘하고 있던 메모리 이런 것들이 결국 북미 중심으로 공급망이 다 이제 확실하게 돼 있으면 한국과 대만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어떤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우선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의 입장 전략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어떤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 철수했을 때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미국하고 칩4 하는 거는 한국의 지금 현재 전략적 입장에서는 맞는 선택일지라도 양손 준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확실하게 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와 AMD가 했듯이 위에가 정책이 있으면 아래가 대책이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점이 로비를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비라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걸 못하게 하면 새로운 저거를 함으로써 시장을 놓지 않는 이런 준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최근에 또 하나 통과된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우리가 약칭으로 IRA라는 법안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 한 대당 7,500달러까지 주는데요. 하나는 북미에서 생산된 차만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3,750달러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와 부품 그리고 원자재 그것이 북미와 그리고 FTA를 맞은 동맹국에서 오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또 3,750달러 보조금을 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업체당 20만 대까지 주는 그거는 폐지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은 미국에서 북미에서 지금 전기차 공급망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처음에 이 법안이 나올 때 미국만 있다가 캐나다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북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생산된 차에 보조금을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합해서 7% 정도 하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쪽에서. 그런데 지금 전기차에서 7%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 대당 750만, 거의 800만 원이죠. 이거는 거의 미국 시장을 테슬라하고 미국의 GM이라든가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내주는 계획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단가 차이가 몇백만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거는 그리고 업체당 보조금 한도를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미국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한 현대차한테는 엄청난 지금 그 도전이 온 거죠. 이걸 뛰어난 기술로 극복하든지 그러니까 그 코스트 700만 원의 이 차이를 한국 자동차가 다른 어떤 그 경쟁력, 기술적 경쟁력 그 700만 원을 다른 기술적으로 극복해서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하고 G4로 같이 가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IPEF 이런 같이 가는 나라인데 이런 면에서 어떤 예외적인 이런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 현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다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의 상무부에서 미국 기술의 25%를 쓰는 업체들은 미국에서 중국에서 사업할 때는 혹은 중국의 제품을 수출하거나 할 때는 상무부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제도가 나왔을 때 사실 한국이 삼성이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제한을 받지 않도록 좀 이런 노력도 했거든요. 또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공장은 제외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한국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만약에 이대로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지금 공급망을 북미하고 자기 동맹 국가들 사이에서 갖고 오겠다라는데 중국을 제외하면은 이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 쪽 그리고 우리가 코발트라든가 리튬 이런 게 정제하는 이런 기술이 다 중국에 있거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 뭐 분야별로 좀 다르지만 높게는 90%, 작게는 70%, 80%다 중국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배터리 제조사들도 많은 부품 이런 걸 중국에서 사오거든요. 근데 중국 거 갖다 쓸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중국 걸 못 쓰게 하면은 대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튬, 코발트 뭐 이런 대체지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게 호주나 멕시코라든가 뭐 칠레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데 공급량이 안 맞춰져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의 원리 간단하잖아요.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서 공급 못하게 하며 공급을 혹은 안 받으며 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 감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이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자체 공급망을 갖고 가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중심으로 공급망을 우리가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리튬 배터리하고 수소 배터리거든요. 이 두 가지 배터리 공급망을 갖고 가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다 하겠다 할 경우에는 근데 이게 다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이 잘합니다. 중국이 또 가장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이 60% 중국이 하고 있고요. 글로벌상.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망에서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뭘로 전기를 낼 것인가. 그게 지금 이번 그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에 나온 게 지금 풍력을 쓰겠다, 태양 에너지 쓰겠다, 신재생 에너지 쓰겠다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시장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시장이. 그게 미국에서 지금 이걸 공급망을 다 갖고 간 거 있다는데 미국 시장이 어느 만큼 크냐 이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지금 올해 지금 600만 대입니다. 전체 자동차의 침투율이 27%예요. 중국은 지금 2배씩 성장해요. 작년까지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17%밖에 안 돼, 13%밖에 안 되는데 올해 27%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300만 대인데 지금 올해는 600만 대, 2배씩 성장해요. 중국은. 근데 미국은 지금 6, 7%밖에 안 되고 지금 미국 전체 자동차 누적 대수가 3억 대밖에 안 돼요. 3억 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이 전체 세계 시장의 30% 하는 이런 시장이 중국인데 미국에서 3억 대 석유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침투율이 지금 6, 7%밖에 안 되는데 첫째, 시장이 그 많은 작은 시장에서 뭘 한다라는 거죠. 코스트를 맞추기도 힘들다. 그 작은 시장으로. 두 번째, 전기 자동차를 하려면 충전기가 있어. 충전 인프라. 근데 지금 미국은 가장 충전 인프라를 많이 못 간 나라입니다. 못 갈았거든요. 중국은 어디 가나 충전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그게 뭐 충전 인프라를 다 깔아야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 모든 걸 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미국이 언제 그걸 다 까죠? 그다음에 전기 네트워크, 전기 인프라, 충전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침투율 이런 것들이 미국이 지금 앞으로 이거 맞추려면 적어도 공급망을 갖고 가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발효해가지고 앞으로 공장 만들고 뭐 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지속 가능하게 이 정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기업들은 이익을 내야 되는 생명체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정부에서 한 데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공급의 지금 공급망을 흔들는 조치이기 때문에 대가는 미국 정부가 질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손실을 미국 정부가 거기에다 지금 세금 감면, 뭐 보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거? 사실은 감축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조장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도의 중심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커서 공장을 좀 더 빨리 가동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빨리 이제 전환하든지 밸류에이션이라고 저희 투자자들이 보는 지표들은 이제 매우 싼 코가 수준까지 어느 수준인 거예요? PER이 지금 4배, 5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낮네요. 역대 보지 못했던 정도 수준까지의 기회네요. 기회입니다. 권영주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 소장님 모셨고요.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쪽이 워낙 지금 잘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기재부라든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고위 간부들이 지금 계속 미국에 가서 무역 대표부와 의회 의원분들을 만나서 대한민국 전기차 이 산업에 위기가 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인지 아니면 어떤 오히려 기회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특히 여기 전기차 보조금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지 우리 권영주 소장님께서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네. 한마디로 뭐 메이드 인 USA 네. 미국에서 만들고 네. 미국에서 모든 걸 다 조달하고 그런 그렇죠. 차에만 미국인이 낸 세금을 주겠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건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게 정당치 않다. 뭐 이런 명분은 가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 자동차 패권주의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큰
빅피처를 그린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물산 공장이나 또는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내보내는데 그렇게 나가는 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네.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미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될 거고 우리는 덜 팔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위기가 아니겠나.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수많은 높으신 분들이 네. 미국 가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또 네. 협의해 가고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의 전체 취지가 사실 안에 내용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고 그리고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 안보 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취지는 이런데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자국을 위한 법안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호 무역주의를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특히 뭐 WTO나 이쪽 취지하고 지금 반대가 되지 않나. 이런 논란의 소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부원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주요국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다 후퇴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부양책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야 하는데 그 명분으로 이런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는 걸 앞세워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화석 연료, 그렇죠. 네.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꾼다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에너지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 구동수단들에 대한 변화들을 보증과 함께 지급하면서 국가의 경제적인 어떤 부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용 수단 자체가 자동차가 사실 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맞아요. 미국 가솔린 수요의 거의 90% 육박하는 맞아요. 것이 바로 이제 자동차에서 그렇죠. 이제 네. 발생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나 혹은 뭐 수소차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빌미로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에 한해서만 결국에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어떤 판매에 좀 유리함을 가져가게 하는 그런 네. 부분들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인플레 감축법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으로 많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중국이란 글자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보면은 일본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여기 차별 소지가 있다고 우리 연구원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사실 의외로 되게 담담해 보이거든요. 혹시 중국은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에 네.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별로 없죠.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봐요. 네. 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네. 내연기관 시대 초창기 때 네. 기술은 유럽이 개발하고 네. 그거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산업을 엄청나게 키운 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해서 근대 시기 한 100년 이상을 갖고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너지를 바꾸면서 동력 전환을 하는 시대에 중국이 한 10년 전서부터 전기차를 치고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어차피 내연기관 기술 가지고는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일찌감치 전기로 갈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전기차를 많이 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기차에 상당히 시작 자체가 좀 앞서 있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중심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커서 굳이 미국에 갖다 안 팔아도 되는데 굳이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있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인플레 감축법에 보면은 중국에서 소재를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조항이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약간 그래 우리 걸 안 쓴다고?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거죠. 안 쓰고 버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쓰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생존하고 보조금 받고 싶으면 바꿔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구위원님은 전문 이쪽을 계속 분석하는 LST잖아요. 지금 전기차 글로벌 판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공급망에서 보면 지금 각 나라별로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쪽은. 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 네. 자체가 네. 워낙 지금 태동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에 업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8천만 대 좀 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중 2,500만 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내연기관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수출 육성 정책들을 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진일보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아예 스탠다드가 없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자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정책을 가지고 BYD와 같은 중국 자동차 업체나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처럼 중국 시장은 별도로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축 중에 하나였었던 이제 유럽 시장은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난 이후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었던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어떤 대안의 어떤 연비 개선 기술들의 실패를 맛보고요.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제 전기차로의 급전환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겪게 되었고 폭스바겐을 주도로 일부 고급 브랜드인 다임러 벤츠라든가 BMW가 주도하는 이제 전기차 시장을 독일 주도의 정책 주도와 같이 맞물리면서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신차 개발로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을 이제 디벨롭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을 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아시아 업체들의 이제 일본 업체들과 이제 한국 업체들이 대하는 애티튜드가 좀 달랐는데요.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하이브리드 기술이 어떤 과도기적인 결과적으로는 수소라든지 다른 대체 기술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기술로서 내연기관의 기능을 좀 더 덧붙이는 어떤 형태로 연비나 친환경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고집이었죠. 그쪽 관련된 기술만 결국에는 파다가 미국이 바이든 정부 이후 어떤 정책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GM이나 포드, 심지어는 스텔란티스까지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전략들을 강도 높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업체들은 계속 도태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그 강점이 없이 모든 기능들을 다 이제 대응하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부터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든 기능들을 다 내재화 시켰고요. 일본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도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 관련된 기능들을 모두 다 구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시장 전환을 함에 따라서 또 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고 대응을 하고 있었던 과정 중에 이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약간의 조금 그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네네. 부품, 소재, 원자재 이쪽을 FDA 맺은 국가들 것만 써야 되고 생산은 미국에서만 해야 되고 이런데 그 법이 적용이 되면은 그동안 사실 많은 부품서 이런 게 중국에서 양극재, 응급재 이런 거 다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한 80, 70, 90 중국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실행이 돼서 못 받는 기업들이 더 많지 않나요? 미국 현지 시장에서 못 받는 기업들이 더 많죠. 예. 그리고 실제로 배제되는 차종도 더 많고. 네,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좀 불리해지는 게 있을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조달을 중국 이외에 동맹국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처음에 40%로 허용을 해줬는데 좀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부에서 계속 미국과의 재협상, 뭔가 협상의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 끊임없이 이거는 불공정이야라고 얘기해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거. 그런데 네. 그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해당이 되고 유럽연합도 해당이 되니까 하려면 다 같이 뭉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만 미국이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이 부분을 그래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기는 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협상은 협상대로 가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제조사가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 제조사 입장에서도 뭔가 대책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 가는 거는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미국 가서 만드는 거예요. 네, 현지 생산. 네, 그런데 네. 미국 가서 만드는데 전용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장을 최대한 땡겨서 만들되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면 한 달라도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국내 생산 물량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테니까 요게 이제 합의가 잘 돼서 가서 빨리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토론에서 지금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 WTO나 FTA 네. 이런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제기하고 다른 하나는 미국 로비는 합법적으로 되잖아요. 미국 정계 로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보니까 캐나다, 일본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유리한 쪽으로 지금 받아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는지 이 두 가지 보조 FTA나 WTO 그리고 기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서 실제 우리 쪽에 유리한 걸 끌어낼 수 있는지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일단은 네. 법안이 발효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안 자체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실무와 어떤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정부 대 정부 차원이나 그럼 정부들과 미국 정부 차원이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한다라는 거죠. 혹은 업체와 이제 국가 간의 그러니까 업체와 미국 정부 간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뭐 언급해 주셨지만 뭐 좀 우리나라에서 다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결국엔 이제 미국 가갖고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TA를 그동안 이제 맺어왔었던 부분들을 엎어서 사실 이제 발효된 법안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그 세계 무역과 관련된 법 안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좁혀나가는 건 저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네. 뭐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유럽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인플레이션 억제법 때문에 배터리 소재 조달과 관련된 부분들에는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아마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실제로 좀 이 그 실무와 이 정책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 뭔가 좀 간격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어필하면서 좁혀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신 대로 공장을 좀 더 빨리 가동하거나 네.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빨리 이제 전환하든지 아니면 그 최근에 이제 언급된 부분들은 30만 대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었던 걸 50만 대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일종의 카드 패를 하나 보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공장 짓는 데 들어가야 되는 시간을 더 당길 수는 없으니 그 시간은 시간대로 두되 우리가 원래 투자하기로 한 속도라든지 수준을 좀 더 높일 테니 그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뭔가 좀 소급 그렇죠.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좀 노력할 혜택을 때. 베풀어 달라라는 네. 식의 내고가 아마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이 저희는 기대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사실 이런 거 보면 네. 참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중국에서 한때 수출 관세를 내매도 불구하고 수출한다고 했을 때 네. 중국도 3원계 배터리로 보조금을 막았잖아요. 네. 배터리로 막았고 미국대로 막고 네. 많이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큰 나라들이 보호무역으로 막 돌아서는 거 네. 이게 참 달갑진 않죠. 네. 근데 지금 각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러다가 유럽연합까지 자칫 야 우리도 그냥 유럽연합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유럽 소비자만 충분히 지원금 그럴 주고 수 있죠. 네.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죠. 하면 우리는 큰 3대 시장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네.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건데 거죠.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그 전기차 초창기의 산업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시장을 네. 크게 쥐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딱 중간에 우리가 끼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소장님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과 미국 테슬라와 포드의 전기차 가격을 지금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지금 보조금 이렇게 보조금 자체가 네. 한 400만 원 되니까 네. 그냥 동일하게 한다고 해도 네, 그 이상은 나게 되는 거죠. 네, 이를테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이 한 1,5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럼 1,500만 원 올라가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7,000달러로 돼 있지 않아? 3,750달러, 3,750달러, 7,000달러로 맞습니다. 지금 돼 있으니까 네. 그걸 다 풀로 받는다고 했을 때
원화로 한 그게 지금 한 1,000만 원 차이. 1,000만 원 조금 넘죠. 1,000만 원 좀 배터리 넘죠. 보조금까지 예, 다 하면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엄청 실상 크네요. 그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고 네. 있는 내용들을 또 일부 또 종합을 해보면 네. 그 가격에 제한이 걸려 있고요. 네. 그 소득 수준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만 달러 세단의 이하. 경우는 예. 5만 5천 달러 5만 이하여야 5천, 되고 예, 예. SUV나 픽업 트럭, 밴과 관련된 8만, 경상용 예, 차는 맞습니다. 8만 불 이상이고 맞습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는 15만 15만 불 불. 이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차가 사실 뭐 GM의 일부 차종하고 포드 일부 차종밖에는 사실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다 부합되는 것 같던데요. 모델 Y하고 모델 3가. 근데 가격이, 예, 가격이 그래서 5만 아래로. 근데 그게 예. 이제 베이스 트림이고 아.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차량들은 이제 롱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구매하시기 때문에 네, 네. 제품의 성격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보다는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구매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할수 차량이 없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들이 있었고 네. 누구를 위한 이 세제 혜택이냐라는 피드백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거라고 생각됐던 기업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라고 네. 하면 미국의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포드, 포드.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의 네. 강도 높게 정책 전략을 얘기했던 있고,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20만 대 그 한도 상향에 뭐 임박했거나 넘어선 네. 테슬라나 네. GM, 그다음에 그렇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도요타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이 들어갔던 폭스바겐 요 5개 기업 정도가 당장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됐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보조금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은 GM과 포드의 경우 거의 2024년에 집중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현대차 공장이 가동되는 2024년 10월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실제로 수혜를 못 받는 기간은 1년이 채 안 된다라고 네. 또 볼 수 있는 그렇게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있네요.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은 주식을 혹시 투자자 사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주식에 좀 기회가 오는 건가요? 저희는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 산업 전반과 네. 부품사들의 실적들을 봤을 때 네. 작년 4분기 이후로 네. 자동차 가격이 인상되면서 좋은 실적들을 꾸준히 내고 있고요. 시장의 이익 기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저희 투자자들이 보는 지표들은 이제 매우 싼 퍼가 수준까지 어느 수준인가요? PER이 지금 4배, 5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낮네요.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돼. 낮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역대 예. 보지 못했던 정도 수준까지의 기회네요. 기회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익은 더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환율 최근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PR, 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이제 전기차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던져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보조금 없다, 네. 세제 혜택 없다. 여기서 더 나빠지려면 한국에서 만든 현대기아차는 반덤핑이라 돈을 더 내야 된다, 벌금 네. 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네.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공장이 좀 당겨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 정치적으로 뭔가 그렇네요. 해결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가는 위로 튈 가능성이 저희는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기대하는 전략들은 가장 현실적인 게 공장을 좀 땡겨짓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고스톱은 배터리 어디네요? 업체나 부품 업체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최근같이 이렇게 금리도 많이 오르고 달러도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에 사실 적합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미국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붙잡고 현대차와 기아가 야, 미국 공장 좀 한 6개월만 빨리 짓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더 뻣뻣하게 대할 것인지, 누가 조금 더 유리하게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또 한편으로 또 어떤 투자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번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네.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그 공장들의 꼬리표가 다 달려 있습니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GM과 같이 합자사를 만들어서 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스텔란티스나 포드 뭐 이런 업체들과 각 그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서로 이제 합자사의 형태로 생산 능력들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사실 매우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자동차용 공장 라인을 세워서 가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한국은 좀 빨라서 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호흡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업체들이 서둘러서 공장을 지으려 하더라도 배터리 없이 공장만 지어놓고선 그렇죠. 네. 그냥 가동을 놀릴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배터리 업체들의 협상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구간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보조금을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업체에게 어떤 모델들을 특정해서 줬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배터리와 자동차를 분리해서 줬다라는 부분들도 배터리를 또 하나의 또 그 뭐 중간재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성격보다는 또 하나의 또 특성화된 제품으로서 전략적인 제품으로서 국가가 또 인정했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는 결국엔 커머더티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지연시켜주고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 기관들을 보다 오래 가져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자동차 영역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뭐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보는 게 맞겠죠? 예. 오케이. 저는 사실 인플레 감축법이 지금 미국에서 자국 내 이쪽 자동차 산업의 이런 공급망을 자국 내 북미 중심으로 갖고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관련된 인프라, 예를 들면 충전기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로 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게 생태에 갖고 가려면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길게는 10년, 빨라도 7년 이렇게 걸릴 거라 보고요. 근데 미국의 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4년 임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또 2024년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화당이 그러면 거긴 또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는 이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중간선거 이후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일단 중간선거용으로 내놔서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일단 다른 나라의 불만들은 일단 모르겠어. 오케이. 얘기는 네. 해주는데 네. 이야기는 들어줄게. 근데 네. 선거까지 가보자. 네. 그런 다음에 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뭐 문제 없이 됐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열어보자. 문제가 뭐야? 이런 게 있어? 그래 이건 받아줄게. 네.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선거까지 이제 보자고 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그 네. 선거를 떠나서 네. 사실 전기가 우리 주변에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가정이나 산업에서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송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송에 들어와서는 좀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전기를 쓰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런 관련 산업들이 이제 같이 발전을 해줘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보면 전기차는 잘 만드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발전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 매몰려 있고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를 열심히 투자한 지역에 가보면 그 만든 에너지를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즉 지나치게 전기차로 가는 거는 다 동일하는데 네. 이동수단이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탁착착착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부풀어 가는 좀 발달되지 균형적이지 않은 네. 그런 발전된 모습들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잘 조절이 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네.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기업 입장에서도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오바마 정부 때, 트럼프 정부 때,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자동차 업체들의 스탠스를 좀 보면 되게 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바마 때는 기업 평균 연비 카페를 시행하면서 연비를 올리자라고 자동차 업체들이 얘기를 했더니 GM, 포드 그때 당시에는 뭐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더 연비를 더 그렇죠. 난리 올리느냐? 차는 점점 더 커지고 그러는데 왜 연비를 더 좋게 하려고 하냐? 반발이 심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와서는 그런 것들 다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기름 했죠. 많이 써. 네. 네, 뭐 기름 맞아요. 펑펑 써. 그때 이제 조용히 있다가 그렇죠.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와서 그 전기차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흥미롭게도 GM, 포드, 지금 스텔란티스가 다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의 기업 활동, 경영 환경을 놓고 봤을 때도 정책과는 좀 더 무관하게 이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그 트렌드 자체가 생각보다 길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 업체들이 이 태세 대응이 늦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이 달랐을 때, 왜냐하면 중국은 그 퀄리티에 대한 허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다른 영역의 문제였고, 유럽은 아무리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도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허들이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미국 자동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GM이 오펠과 폭스홀 미국 유럽에 있는 자동차 법인들을 다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한 거죠. 쉽게 네.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 대응이나 스탠스가 되게 늘어질 거다라고 봤었는데, 바이든 정부 바꾸자마자 그 판유동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전기차 전환을 했단 말인 거죠. 이거는 저희 뭐 기업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네. 조금 이례적인 부분들이라고 네. 볼 수 있고, 자동차를 바라보는 뭐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매우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의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상관없이 기업들이 그런 친환경 차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돼 있고, 네. 그리고 모빌리티 흐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가 돼 있고, 미국이 오히려 기업들이 전통 기업들이 원래 뒤처져 있는데 이쪽으로 훨씬 더 전략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갖고 간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위해서 두 분께 공동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빌리티 시대고,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하신 대로 1km나 5km 이 차이에 지금 지나지 않은 이 신생 시장에서 전통 자동차 기업들, 특히 한국은 자동차 산업이 주도 산업이고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미래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래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어떤 전략을 해야 된다고 두 분 모두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기업들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미래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네. 뭐 거창하게 그렇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얘기보다 네, 제조업은 물건 팔아서 수익 내는 게 가장 최선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물건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고민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냥 내연기관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물건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이 전동화 시스템이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얼마나 잘 어필이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고, 동시에 과거에는 이동수단을 만들어서 그냥 팔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전동화 모델을 샀을 때 어떻게 전기를 갖다 쓰게 만들어주지? 라는 일종의 에너지 공급까지 걱정을 해야 되고, 전체 공급망을 다 공급.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을 걱정하다가 그 전기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지? 네. 여기까지 이제 발전까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고 유통시키고, 그 유통시킨 에너지가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가 되는 이동수단을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네. 이 망을 누가 먼저 잘 갖춰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10년 뒤에 기업이 생존해 있으려면 네. 고객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좀 고민을 고객 해야 정리. 되고, 네. 그리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원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갖춰져 있는 인프라에서 이용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그 밸류체인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결국엔 되게 되면 이 차를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동차 업체들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부가가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GM이 지난 CES에서도 언급했었던 브라이트 드랍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페덱스라든지 UPS 같은 운송 사업자들에게 자기네들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급해주면서 너네들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시켜주고 너네들의 그 동선을 최적화시켜주고 충전 인프라를 다 세팅해주고 고장이 생길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먼저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유지 관리해주는 이런 총체적인 서비스 시스템까지 서비스까지를 제조 차량 위에다 얹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걸 월마다 그런 업체들로부터 수취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고객에 대한 인식을 원론적으로 다시 한 것부터 시작을 한 부분들이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전처럼 그냥 기름 넣어서 가는 자동차 시대가 이제 종식될 거라는 건 네.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물어봐도 사실은 다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기업이 그 달라지는 시장과 네. 고객의 니즈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예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원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기아가 중국에서 140몇만 대까지 하다가 최근에는 뭐 50만 대야 지금 올해는 더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중국 기업, 한국 기업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고 중국은 자체 말씀하신 대로 가면 사실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매스라고 하는 이제는 서비스가 콘텐츠가 더 중요해지고 이런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두 분 말씀대로 이 생태계를 누가 빨리 구축하고 여기서 경쟁을 쌓아가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자동차 산업의 최고의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너무 좋은 내용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유아의 앵글로 세상을 해석하는 안유아쇼.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읽어드리는 좋은 방송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